오징어 게임에서도 저 돈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저 돈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서 조인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게임에 참여한 분들이 다 사회에서 한 번씩 실패했던 분들이거든요. 마지막 희망으로 갔는데 죽음이란 걸 보니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는데, 그런데 살아서 돌아간들, 산들. 네, 다음번에 기회가 없다라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한번 실패를 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가 있는 사회인 것이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수 진행을 맡은 오영규입니다. 일상 속의 경제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전해드릴까? 이거 고민한 끝에 오늘 이렇게 경제한수란 코너를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경제와 인문의 만남의 장애, 과연 어떤 분을 가장 먼저 초대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만한 분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쓰신 분이죠. OTT로 쉽게 배우는 경제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부터 확 끌리는데요. 우리 경향신문의 경제부장을 맡고 있는 박병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병률입니다. 먼저 이 경제학과 인문학을 접목을 하는데 상당히 주력해온 여러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수많은 영화와 책을 통해서 쉽게 경제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작업을 해오셨는지. 기본적으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컨텐츠를 좋아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영화를 보다가 이거 경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몬테크리스토를 보는데, 이 몬테크리스토가 정적을 딱 제거하는 방법이 칼로 지르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투자를 하게 해서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더글로리의 그 송혜교, 맞습니다. 임동훈이 복수하는 방법 같은. 네, 그래서 정적들이 파산을 하니까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드는데, 그때가 이제 대항해 시대에 귀족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야, 이게 인간사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경제랑 연결이 됐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그게 아마 첫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인간사가 그게 바로 경제고, 맞습니다. 경제가 무슨 어떤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를 연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경제고, 맞습니다. 또 그런 영화나 스토리들이 바로 그런 우리 사는 모습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걸 끄집어내신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제학을 몰라도 다들 최고의 경제학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내가 이 유튜브를 봐야 된다 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유튜브를 보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제 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안 보겠죠. 그렇죠. 이런 최적의 이제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하지만 나의 이제 최고의 판단과 또 다른 사람의 최고의 경제적 판단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때 생기는 게 이제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 이야기고 우리 삶이고 스토리가 되니까, 결국 경제를 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발견하느냐.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주인공의 갈등. 그 자체가 바로 경제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갈등과 분쟁과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맞습니다. 극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경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작품들이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까? 모든 작품 하나하나 다 인상 깊었는데, 역시 그래도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히트작이었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그 시리즈 하나하나마다 다 영화 속 경제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그 참가자들이 게임에 참여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과정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저금통이죠. 처음에 게임을 참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총 맞고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 게임 안 하겠다. 그렇죠. 투표하자. 이게 딱 나왔는데 저금통을 보는 순간. 저금통을 보는 순간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게임 참여할게. 스스로 참여하게 만드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야, 이거야 정말. 바로 경제학이라는 게 바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선택인가. 이 선택의 학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적의 선택을 돕는 그런 측면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하겠네요. 그뿐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주목을 했다라는 게,
그 손실회피 성향 같은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예,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총 맞고 죽는 것을 보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내 머리에 있는 200억이 넘는 돈을 딱 보는 순간 게임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손실회피 성향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글자 그대로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에 대해서 더 충격을 느끼는데 그 카너먼의 연구에 보면 잃을 때 우리가 느끼는 충격이 한 2.5배 정도 더 된다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얻을 때보다 잃을 때 훨씬 더 크게 느낀다. 그렇죠. 내가 만 원을 얻을 때 기쁨. 하지만 만 원을 잃을 때 그 충격, 이건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 2.5배가 된다. 더 크다는 건데, 그처럼 오징어 게임에서도 저 돈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저 돈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서 조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네.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 판단,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네. 경제학에서도 뭐 게임 이론 같은 것들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 게임 이론 관점에서 봐도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게임 참가자들을 보면은 사실 중간에 얼마든지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저금통을 보는 순간 그냥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싹 가시는 뭐 네. 이런 상황인데 네. 그 한편으로 좀 답답한 느낌도 듭니다. 네. 인간이 저렇게 탐욕적인가? 그렇죠. 근데 또 이해가 되는 게, 저걸 포기하고 내가 살아서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네. 선택을 할 텐데, 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거기 모인 그렇죠. 거죠. 만약에 원래 그 게임에 참여한 분들이 다 사회에서 한 번씩 실패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던 사람들. 마지막 희망으로 갔는데 죽음이란 걸 보니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는데, 네. 그런데 살아서 돌아간들, 산들. 네, 다음번에 기회가 없다라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유출을 하면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한번 실패를 했을 때 두 네. 번째 기회를 줄 수가 있는 사회인 것이냐. 네. 이건 아마 최근에 아직도 낮아지지 않고 있는 자살률이라든가 그렇죠. 이게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 실패에 대해서 좀 가혹하다 그럴까요? 그 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좀 네.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이 중간에 게임을 난 그만두겠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거기까지 들인 시간이나 노력,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 네. 로스컷이라고 하는 주식에서 말하는 손절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손절매하면 더 이상의 손실은 없을 텐데 목숨을 잃는다 이런 손실은 없는데 그렇지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손절매를 설명하면서 덩케르크 영화를 또 예를 들었어요. 이건 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네, 이게 덩케르트는 먼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2차 대전의 예. 배경이죠. 네. 네, 연합군들이 그 개전 초기에 독일군이 막 독일한테 탱크를 물리죠. 밀고 와가지고 네. 거의 40만 명이 덩케르트라는 작은 해변에 덩케르크 해변에 몰려가지고 네, 몰려가지고 네.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처칠 생각은 잘 살아야 한 3만 명 정도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만 무려 이제 33만 명이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때 처칠이라는 얘기가 전쟁에서 그 철수를 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지만 이번 덩케르트의 철수는 승리다라는 이제 그런 아주 예. 유명한 말을 하는데 투자 같은 경우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 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금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손을 털지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손절매를 해야 되는 게 그때 손절매를 하면서 얼마 정도 다시 살아남은 자금이 있어야 다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살아 있어야 또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폐잔병이 돌아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니까 한 노인이 그런 얘기하죠. 잘했어. 웰던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그저 살아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됐다라고 네.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서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아주 뭉클하죠. 짠한 느낌이 네.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보존했던 33만 명을 가지고 나중에 역전을 시켜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도 사실 같은 거죠. 우리가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손절매를 상당히 하기 힘든데 잘한 손절매는 나중에 지나보면 더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투자에서는 원금을 일부 날릴 수는 있지만 다 날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해줘야 다시 기회가 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손절매의 매력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람 심리가 이렇게 막 코너에 몰리고 손실이 네. 오고 나면 나중에는 좀 더 손실이 더 커져도 그게 둔감해지고 맞습니다. 몰빵 올인을 하는 이런 심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욱해서 왜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고인데 그것이 아주 극단으로 간다든지 이런 네. 경우들이 영화에도 뭐 그런 경우들 네, 많죠.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 네. 잘 겪는 거죠. 처음 투자를 했다가 좀 수익이 나니까 계속 투자를 하는데 어느 날 주가가 폭락해 버리면 그렇죠. 손절매를 못 하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정말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손절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 주식 투자하실 때 손절매를 적절한 시기에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달라지는데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손절매 할 때 한다, 이게 자를 때 자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로 주가가 뭐 코스피 지수가 1,400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때는 뭐 다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드디어 이 외환위기처럼 거의 뭐 그냥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급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을 하게 됐어요. 뭐 주식하라고 등 떠민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에 들어서 계좌 수가 1,000만 개가 훨씬 넘고 이렇게 됐죠. 네. 이런 거 보면은 그 포모 증후군이라는 그때 얘기가 나왔죠. 맞습니다. 네. 이것도 영화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하셨죠. 네. 그 조조 레빗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바로 포모 증후군이다라고 한 조조 장면이 레빗이 그 어린 아이가 맞습니다. 뭐 나치 거기 들어가서 맞습니다. 막 그냥 뭐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는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그 나치 시대의 독일이 배경인데요. 조조라는 독일 어린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이는 계속 나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이유가 이제 주변이 다 나치니까. 친구들이 다 나치 그 제복 입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조 레빗이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가 레빗이 토끼잖아요. 예. 이 훈련장에서 토끼를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조 놀리더라고요. 레빗이라고 놀리는 거죠. 예, 토끼도 못 죽이는 토끼 같은 조조다 이러면서 놀리는데 그런데 얘가 겁이 나서 훈련장을 이탈했다가 결국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수류탄을 던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잘못 터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만 예. 이 꼬마마저도 이런 무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가 말씀드린 게 이게 바로 이제 포모 증후군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네. 나만 왕따가 될 것 같은 이런 그 공포 심리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포모 증후군이 시작은 그 마케팅에서 시작이 됐던 걸로 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이걸 이제 사람들을 사도록 좀 조급하게 만드는 이런 데서 사실 포모 증후군이 시작이 됐었는데 뭐 지금도 뭐 한정판이라든가 홈쇼핑에 뭐 마감 얼마 남았는데 맞습니다. 매진 임박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주로 명품들이 더 잘 쓰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포모 증후군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수법들이죠. 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톰스의 뭐 네. 보면은 이제 그 토요일 아주 해가 쨍쨍 내릴 때 떼약볕이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에 친구들은 놀러 가는데 이 벌로 페인트 칠하게 된 벌을 맞습니다. 받게 된 네. 톰스웨어가 그거를 어떻게 친구들한테 떠넘기는지 그 과정이 또 이 포모 증후군을 이용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예. 이 페인트 칠 색칠하는 것마저도 나만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만 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달려드는 그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권 방송도 진행하고 뭐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걸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주식 투자야말로 이거는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고 네. 심리학의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또 동의하십니까? 네, 상당히 동의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뭐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사고 파는 데는 분명히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얼마에 살 것이냐, 얼마에 팔 것이냐, 이걸 완벽하게 예.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게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뭐 아주 좋아하시고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스타워즈를 갖고서 공매도를 설명을 하셨어요. 저 참 기발하다 생각했는데 이거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스타워즈가 되게 요즘 시리즈가 많이 나와 있죠. 예. 그 중에 이제 그 한솔로 스타워즈 예.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리슨 보면 포드가 연기를 했죠. 처음에. 맞습니다. 한솔로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느냐. 특히 펠콘이라는 예. 밀리언 펠콘이라는 그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면 한솔로는 이제 그 도박을 벌이는데요. 이제 게임을 하는데 자신은 전투기가 없어요. 없는데 상대방은 전투기가 있고 근데 서로 전투기를 걸고 도박을 합니다. 근데 예. 나는 전투기가 없는 상황. 없는 상황에서 그 게임에 참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의 원리랑 상당히 비슷하다. 예. 심지어 당시에 보면 한솔로는 차입 어디 누군가로부터 이거 빌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 그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돼 있는데 무차익 공매도로해서 게임을 내서 그 밀레니엄 팰컨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공매도랑 상당히 예. 유사한데 결국 처음엔 그 게임이 집니다. 그런데 뭐 차입한 그 전투기가 없으니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결제 불이행을 하게 되는 결제 불이행 그야말로 진짜 공매도 사기의 전형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공매도 하면은 또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주 뜨거운 감자, 우리 증시의 뜨거운 감자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매도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니까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팽팽히 맞습니다. 네. 우리 저 박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매도도 어쨌든 하나의 투자의 기법이고 또 증시 전체에서 미치는 걸 보면 좀 균형을 잡아준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운영되는 방식이 과연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공정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비싸게 빌려야 되고 그렇죠. 또 되돌려야 되는 시점도 60일인가요? 지금 짧잖아요. 네. 이런 상황으로 해서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관들은 그 기간이 훨씬 길게 갈 수 있는데 네. 그 개인 투자 60일 내에 뭐 그냥 다 청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이 제도 없애자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충분히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럼 이제 또 공매도를 없앴을 때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이 또 무조건 좋을 것이냐 시장 내에서 또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됐을 때 그 네. 종목 중에 5개인가는 공매도 금지 종목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그렇게 주가가 올랐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하게 되죠. 네. 지금 일부 종목도 보면 되게 뜨거웠던 종목들에 공매도가 들어온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투자를 자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과열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제도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룰이 공평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공평하지 못할 때 이제 거기서 불만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앞서 모두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 그래요. 네. 아주 상당히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형만한 아우 없고 본편만한 속편 없고 뭐 네. 이게 하나의 공식 아닙니까? 근데 그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는 큰데 이렇게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거를 뭐 경제학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용어 같은 거 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처음에 우리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같은 거랑 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최초에 보는 작품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은 큽니다만 비슷한 스토리로 두 번째가 나오면 익숙해지죠. 그렇죠. 그러다 더 보니까 자극적이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판과 똑같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성공하기 힘들고 첫 판을 뛰어넘는 본편을 뛰어넘는 스토리라든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나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본편보다 좋았던 속편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딱 기억나는 게 터미네이터 2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거는 뭐 터미네이터 2도.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작품들이었고 그 외에 2가 엄청나다는 작품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로키도 2, 3, 4 가면서 완전히 힘이 스토리가 빠지죠. 산으로 갔죠. 네. 그렇게 됐죠. 아무튼 이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생각에 왜 남자들이 첫사랑을 잊지 못할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싱으로 한 대 맞긴 했지만은 제일 처음에 어려서 아주 풋풋할 때 만났던 그 친구가 한계 효용이 무한대에 가까운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 만나고 하면 그만큼 한계 효용이 그만큼 높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설명하면 뭐 너무 로맨스하고 거리가 먼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예. 전 그 한계영 체감의 법칙을 설명할 때 우리가 입사할 때도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예. 처음에 입사할 때는 무조건 뽑아만 주시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던 친구가 한 3년 지나면 아 우리 회사 왜 이래 이러고 5년 지나면 아, 정말 안 좋아 이러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네. 그 인간이 뭐 무슨 인간은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거 하나로 딱 잘라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맞습니다. 복합적인 존재고 전 그래서 전에 뭐 자주 이제 인용하는 말이 저겁니다. 문학평론가 신영철 씨 네. 아시죠?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고 타인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은 우리 모두가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돼요.
타인은 무조건 나쁜 사람 딱 치부해버리면 끝나는데 네. 그럼 나는 좋은 사람인가? 타인이 봤을 때 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지금도 보면 정부 광고에 보면 우리는 IMF를 극복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극복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때 다른 방법은 없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때 당시도 우리가 OECD 가입을 했고 아마 그 당시도 우리가 보면 GDP 10이라고 그랬었거든요. 한번 버텨볼 수는 없었을까. 그랬으면 더 좋은 조건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진 않았을까.